자, 입추와 말복이 지났지만 폭염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까지 재확산되고 있어서 이런저런 걱정들을 좀 낳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와이드 첫 순서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그리고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날씨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더위입니다. 많은 분들 만나면 덥다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우선 이 폭염과 관련된 모습 전해드립니다. 그냥 걷는데도 숨이 턱턱 막히고 땀이 계속 줄줄 나는 것 같아서 좀 아이스 커피를 좀 마시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고기압권에서 당분간 폭염은 지속되겠고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불안정이 증가한 지역에서는 선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 지금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신 분도 있고요. 아직은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더운지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도가 나옵니다. 지금 한반도 보시면요. 고기압이 위아래 두 개가 있죠. 고온을 잔뜩 품고 있는 티베트 고기압이 지금 우리나라를 일단 한 겹 덮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이 고기압은 보통 여름철에 오는 건데 역시 이게 올해도 나타나서 두 겹으로 고기압이 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폭염과 열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야간에도 덥고 낮에도 덥고 습하기도 하고 아무튼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고기압이 위아래로 와서 두꺼운 이불을 한반도가 두 겹이나 덮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김승배 본부장님께 네.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올해 이렇게 고기압이 두 개가 겹쳐 있는 현상, 이게 나타났는데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내년 이후에도 계속 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더운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가 여름철이기 때문에 그래서 덥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본이 여름이기 때문에 덥고요. 그러면 매년 이제 여름과 비교를 하거든요. 예. 그 2018년 여름을 기억하실 텐데 낮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 일수, 또 밤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예. 열대야 일수가 가장 많았거든요. 2018년. 2018년. 그 다음이 이제 1994년 여름이었는데요. 예. 올해 이게 이제 기록을 깰 것 같아요. 그래서 폭염 일수는 뭐 분명히 2018년이 많을 것 같은데 이미 오늘 그 서울의 열대야 일수가 25일째 지속이 됐는데 예. 같은 기간 그러니까 8월 5일까지 작년 그 더웠던 2018년 여름과 비교해 보면 예. 그때는 26일 연속이었거든요. 이제 하루 있으면 이제 깨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여름 날씨에 그러니까 원래 1942년도 그때는 지구온난화 이런 문제가 없었던 42년도에 예. 대구에서 8월 1일 날 40도 기록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타나지 않을 기온이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데 뭐가 달라졌냐? 확실히 더 어떤 폭염일수, 열대일수가 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밤 기온이 습도가 높은 그런 어떤 현상이 다른 여름과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과거 여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은 없었던 걸로 아는데 올해는 좀 생겼거든요. 네, 이건 네. 왜 그런 겁니까? 그거는 이제 티벳 고기압이라고 그래서 티벳에 눈이 더 많이 덮여 있느냐,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려서 겨울 내에 예. 그 눈이 녹는 게 늦느냐 빠르느냐, 적게 내렸으면 빨리 녹을 테고 많이 내렸으면 이제 늦게 녹을 텐데 눈 덮임에 따라서 우리나라까지 일본까지 태평양 서쪽까지 그 고기압이 확장을 하거든요. 그걸 예. 이제 티벳 고기압이라고 하는데 고기압의 특성상 대기를 위에서 누르는 예. 힘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기압권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불 하나 덮어 있고 그 위에 또 하나 예. 이불을 두 개 덮어 놓고 계속 밑에서 지금 햇볕이 불을 때는 격이니까 지금 그래서 유난히 더 더운 여름인데 매년 이 티벳 고기압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덮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덮는 여름은 분명히 덥게 이제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럼 과거 더위가 심했던 해에 비해서도 올해는 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더 큰 문제는 열대야입니다. 밤에도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30도에 육박하는 날씨가 밤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새벽에도 기온이 안 떨어집니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보면 역대, 서울 기준으로 역대 최장 열대와 이걸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1위가 2018년 26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에요. 2024년 2위인데 오늘 기준으로 하면 25일째, 어제까지 25일째거든요. 오늘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열대야입니다. 그렇다면은 기록을 깨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김승괴 네. 본부장님 도대체 이 열대야 언제까지 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 2018년 여름에도 기억이 나는데 그 처서가 되니까 역시 찬바람이 불어 들어오더라고요. 자, 오늘이 8월 15일인데 이게 깨지려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거나 찬 공기가 내려오면 기온이 떨어지죠. 아니면 태풍이 와서 확 한반도 주변을 예. 이 고기압을 깨거나 예. 이제 이래줘야 되는데 오늘 시점에서 당분간 그런 조짐이 나타나지 그러고 않을 보니까 것으로 올 여름은 태풍 얘기가 우리가 없어요 지금. 그것도 좀 특이한 여름인데 예. 근데 지금 최근 한 열흘 사이에 5호, 6호, 7호, 8호 4개가 예. 연달아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 쪽으로 안 오고 일본 쪽으로 지금 가고 왜 그런 있어요. 겁니까? 그게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이제 태풍이 발생하면 예. 태풍을 밀어주는 어떤 힘이 있고 우리가 낙엽이 계곡을 따라 쫄쫄쫄 흘러내려가듯이 예. 태풍이 가는 어떤 그 지향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본 동쪽으로 지금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 가장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동쪽에 만약 발생하면 이제 그게 뭐 대만으로 가느냐, 필리핀으로 가느냐, 중국으로 가느냐, 우리나라로 가느냐 이제 예.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아예 저기 필리핀 동쪽 먼 바다에서 예. 오키나와 남동쪽 먼 바다에서 생기니까 그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5호, 6호, 7호, 8호가 계속 지금 7호가 상당히 16, 17일 날 일본 여행 그 도쿄 쪽에 예. 계획하시는 분들은 아마 참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때 그 동경을 강한 태풍이 그 강타를 할 거거든요. 자, 5호는 저 도호쿠 지방 북쪽을 지나면서 상륙해 가지고 이제 약해졌고요. 예. 6호, 7호는 뭐 그냥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고 지금 6호, 8호가 지금 7호가 동경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올여름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안 오느냐 예. 절대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 8월 15일이면 태풍은 9월에 더 많이 발생하고 원래 8월에 예, 가장 많이 예. 발생하고 9월에 이제 바닷물의 온도가 1년 중 가장 따뜻한 때가 바닷물 예. 9월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따뜻한 바닷물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태풍이 발생하고 그게 이제 어떤 소용돌이가 강해지면 이제 태풍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발생한 것들은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예. 앞으로 남은 적어도 한 달 보름 정도는 언제든지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여튼 열대야 많고 태풍이 아직 접근을 안 한다. 이게 예. 좀 특이한 여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라도 좀 가까이 와야 이 더위가 얼로 물러갈 텐데 지금 고기압 두 개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너무 힘이 세거든요. 네. 그리고 태풍은 열대 저기압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센 고기압 때문에 이 열대 저기압이 근처로 못 온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본적인 질문인데 네. 이 더위 언제까지 간다고 봐야 됩니까? 21일 날이면 오늘 한 6일 뒤죠. 예. 전국적으로 이 지금 이 7호 태풍이 한번 저쪽 일본 동쪽을 치고 예. 저 태평양 쪽으로 멀어지면 이제 조금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중국 남쪽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그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우리나라를 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26일 날 되면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 마당에다 이제 물 뿌리는 것보다 더 많은 비가 오는 거니까 예. 기온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예. 그런데 그 더운 이 속에서 있어야 되고 그러면 비가 26일 날 오면 이제 완전 21일 날 예, 21일. 서늘해지냐? 예. 절대 그러지는 않고요. 다시 일시 그냥 그 무더위가 일시 좀 뜸했다가 예. 다시 낮 기온이 33도. 아. 이런 거는 근데 열대야는 아마 그 뒤는 조금 아마 낮을 조금 거다. 낮을 거로 전망을 합니다. 비가 온다면 더 습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네.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습해지기도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더위가 심해지니까 냉방을 잘 갖춘 곳에서야 어느 정도 견뎌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여의치 않은 분들 그리고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더위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온열 환자 많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길어지는 열대야에 온열 질환자도 야간에 발생한다. 지금
8월 11일 기준으로 온열 질환자 숫자가 2,200명을 넘었는데요. 그중에 27% 거의 30% 육박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녁 8시, 10시. 그러니까 밤에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밤에도 더우니까요. 자, 이거 관련해서는 김경우 교수님에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거 온열 질환 발생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는데 일단 어떤 증상이 날 때 이건 좀 심상치 않다. 이거 온열 질환 같다.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네, 일단 온열 질환 중에서 열탈진이라는 질환의 증상은 우리가 기운이 없고 속이 안 좋고 소화가 안 되고 또 울렁거리고 구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힘이 없고 피곤하고 또 두통까지 동반되고 그런 모호한 증상이 생기실 수 있고요. 또 온열 질환 중에서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중심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간세포라든지 콩팥, 혈관, 심장, 폐, 근육 이런 세포들이 다 손상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함과 더불어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의식저하, 횡설수설하거나 반응이 없다든지 그런 의식저하로도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기에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은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초기 응급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뭔가 너무 피곤하고 두통이 갑자기 생기면 일단 의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눠서 좀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본인이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 이른바 더위를 먹었다. 이게 온열 질환이잖아요. 이 증상이 나타났다. 그럼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의식저하가 있냐 없느냐가 이제 최응급을 결정을 하겠고요. 또 의식은 괜찮으시지만 기저질환이 있던 분들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간세포 손상이나 콩팥 기능 저하라든지 또 심뇌혈관 질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들을 해보시면서 초기에는 우리가 탈수에 대해서는 먹는 물을 통해서 수분을 공급할 수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주사도 맞고 또 부족해진 전해질을 보충해주는 치료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증상들이 온열 질환 말고도 다른 질병 때문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뇌졸중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아니면 요로 감염이나 폐렴과 같은 감염병에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이 없는지 하나씩 감별하면서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우리가 이분이 이제 온열 질환이다 이렇게 거꾸로 추정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특히 고령의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온열 질환 예방을 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시원하게 지내면 되는데 요즘에 사실은 에어컨을 또 너무 많이 틀면 또 이게 냉방병이 또 걱정된단 말이에요. 이거 온열 질환 예방법은 좀 어떻게 특별하게 딱 이것만큼 지켜야 된다는 게 좀 있습니까? 네, 우선 그 냉방기는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잘 청소 잘 하시고 환기 잘 하시고 그다음에 너무 낮은 온도로 설정하지 않고 한 25에서 27도 사이로 적정 온도를 지키시면은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온열 질환 취약군에 대한 보호가 중요한데요. 역류화라든지 또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은 고령의 어르신 같은 경우에 또 인지 기능이 떨어진 치매가 있으시다든지 이런 분들은 폭염 이런 상황에서 온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셔야 되겠고요. 또 아무리 건강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5, 60대 특히 야외에서 또 이렇게 노동하거나 작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취약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근무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되겠고 또 논밭에서 이제 혼자 일하시다가 응급 상황이 올 때 혼자 계시면은 응급 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하시면서 서로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잘 보살펴 주셔야 되겠고요. 또 최근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너무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또 우리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신경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술 많이 드시던 분이 이제 밤에 너무 더운 데서 주무시다가 또 의식이 없이 또 아침에 또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울 때 술은 절대로 과음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무더위에 술 이렇게 많이 드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 요즘에 주무실 때 에어컨 아예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게 또 냉방병이나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는데 밤에 에어컨을 틀을 때 이거 주의할 점 뭐가 있습니까? 네, 우선은 그 혼자 여러 사람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병 위험성은 없겠고 물론 이제 카페라든지 모르는 분들이 다 함께 모이는 데는 밀폐된 데서 에어컨 바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감염 위험이 있겠지만 혼자 이제 주무실 때 사용하실 때는 이제 적정 온도, 너무 낮은 온도로 맞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시겠고요. 몇 도 정도가 괜찮습니까? 한 26도 전후로. 26도. 우리가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별로 시원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지만
장시간 계시기에는 26도, 27도 약간 좀 높은 온도로 설정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 또 이제 물론 이제 실내에서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될 수 있는 환기 예. 같은 것들은 적절히 청소를 잘 해주시면서 사용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밤에 주무실 때 에어컨 틀 때요 26도 정도까지는 올리셔야 된답니다. 막 22도, 21도 안 됩니다. 그 냉방병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김승배 본부장께요. 네. 지금 이번에 이 폭염과 관련해서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네. 그런 거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구 온난화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매년 이런 폭염이 온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금방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제공한 게 우리가 그 이산화탄소의 증가거든요. 예. 자, 이산화탄소 뭐 줄이자, 탄소 제로 뭐 여러 가지 정책들 나오는데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아,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거 너무 비관적 아닙니까? 그러면은 왜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더워질 테니까 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을 지금 보내고 있고요. 지구온난화 문제는 뭐 계속 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전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도로 묶자 예. 그랬는데 벌써 올해 뭐 1.6도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묶지 못했어요. 그건 뭐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자, 그래서 올 여름도 이러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자연적으로 어떤 해 유난히 더운 여름 올해 그다음에 조금 덜 더운 여름 올해보다 예. 이게 조금씩은 있겠지만 트렌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트렌드임에는 예.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에서 한반도 주변에 그러니까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같이 또 높아졌거든요. 예. 그 해양 온난화가 또 이루어졌고 지구온난화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 더위가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각오하셔야겠습니다. 내년도 덥다고 지금 일단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속적인 현상.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이렇게 더운데 가장 시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폭염, 열대야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또 코로나까지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많았는데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나타났거든요. 자,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어르신들은 돈 내기가 1만 원에서 3만 원 그게 아까워요. 왜 아깝냐? 그걸 딸 자식들한테 용돈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잖아. 벌지도 않고. 들어오는 게 너무 비싸졌어요. 이제 유행한다는 말 보니까 바로 공급업체에서. 약이 거의 품절됐어요. 마스크를 써라, 말아라, 손을 씻어라. 뭐 이런 취지의 방역 지침 같은 거가 좀 있어야지 될 텐데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감기약조차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게 지금 코로나 확진되셔서 입원하신 분들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죠? 화면 좀 보죠. 코로나19 입원 환자 추이입니다. 7월 셋째 주부터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면은 200명대였어요, 당시에. 근데 400명, 800명대, 지금은 1,300명대, 거의 1,400명이 육박합니다. 이것도 잠정 수치니까 더 늘어나겠죠.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프 자체가요. 김기용 교수님. 네. 요즘에 병원 찾는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 많습니까? 예, 확실히 늘었습니다. 외래에도 그렇고 또 응급실 찾는 분도 그렇고 예. 입원 환자, 특히 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이 병상의 한 10에서 20% 차지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확실히 늘어나고 있고 통계로 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률이 40%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러한 급성호흡기 증상을 나타내시는 분들의 두세 명 중에 한 명은 다 코로나다. 이렇게 거의 약간 나 몸이 이상하다, 호흡기가 이상하다 했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는 코로나로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폭염 열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 이 지금 날씨 상황과 코로나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겹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을에 백신 접종을 하는데 그 항체가가 떨어지는 게 이제 여름철이 되겠고요. 네, 그러면서 또 그동안에 면역 회피력이 높아진 변이 바이러스들이 꾸준히 유행하면서 면역 회피력이 높아진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되겠고 특히 이제 여름철을 맞아서 인구 이동이 많아지고 또 밀폐된 환경에서 에어컨 가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밀폐 밀접한 접촉이 증가하면서 예. 코로나가 다시 여름철에 재유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또 하나 많은 분 주목하는 게 어린이들, 아동들 확진이 아주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건데
이거 곧 개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예방 접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로나에 잘 걸릴 수가 있는데 계약하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 간의 전파가 많아지겠고요. 이제 어린이들 감염에서 좀 어려운 점은 이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른 호흡기 감염병, 예를 들면 뭐 마이코플라즈마나 아니면 백일해 같은 다른 호흡기 감염성이 같이 돌기 때문에 예. 열 나고 기침 나면 이게 코로나인지 백일인지 마이코플라즈마인지 감별이 어려울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그것으로 인한 가족 전파, 또 가족을 통해서 직장이나 이러한 지역사회 N차 전파가 더 늘어날 텐데, 문제는 특히 그 중에서도 감염 취약시설, 요양원이라든지 예. 주간 돌봄센터, 뭐 장애인 시설 이런 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되면은 중증 환자들이 빠르게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감염 취약시설을 보호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유행 곡선을 이제 정점을 기준으로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예. 우리가 보통 대칭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게 되면은 정점을 중심으로 해서 또 나머지 절반이 또 많은 분들이 감염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정점을 찍고 나서도 계속 감염 확진자들은 계속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몇 년 됐죠. 이제 코로나19라는 게 처음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증상이 심하고 이제 사망하시는 분도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뭐 증상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다는데 그래도 여전히 노약자나 만성질환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 유행하는 변이는 다행히 이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이기 때문에 새로운 큰 변이는 아니지만은 여전히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자료가 있는 2023년 1월에서 8월의 통계를 봤을 때는 70대의 치명률은 0.16%, 예. 그리고 80대는 0.73%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물론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1000명 중에 뭐 한두 명, 또 80대 분은 7분, 8분은 사망하실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게 되면 이제 중환자실에 몇 주, 몇 달간씩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상태도 위중해지지만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비코로나 환자의 중증 환자의 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겠고, 오미크론이 이제 치명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예.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기에 코로나19 2019년도부터 유행을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망자가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 35,000명 중에서 3만 명이 돌아가신 해가 2022년이고 예. 그때가 이제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치명률이 낮지만 많은 분들이 걸리시게 되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가 있고, 예. 예전에 우리가 화장시설이 어려워서 장례를 잘 못 치르는 기억이 있을 텐데요. 그 정도로 여전히 위험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위험군 면역 저하자분들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영상에서 좀 확인해봤지만 지금 코로나 진단 키트하고 치료제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의료 현장에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요? 일단 병원 진단 검사는 아직 그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용 때문에 병원 검사보다는 자가 검사 키트를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간이 검사하는 그렇습니다. 예. 병원에서 외래 환자분들 하자고 권해드리면은 비용 때문에 안 하신다는 분이 있고, 사실 또 건강하시고 고위험군이 아니면 이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와도 예. 치료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달라지기는 어려워서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병원에서 하는 어떤 전문가용 신속 항원이나 PCR 검사는 아직은 좀 여력이 있고요. 문제는 이제 먹는 치료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재고가 0은 아니지만 소진된 만큼 추가적으로 요청했을 때 잘 안 들어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우리 어느 정도의 재고가 있고 어느 정도 소진되고 이것에 대한 자료가 아직은 공개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런 불안감이 오히려 또 약을 또 사재기 한다거나 이렇게 과잉으로 확보하게 하는 심리를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잘 공급되는 것이 이제 요청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고민은 이제 고위험군 중에서도 또 고위험군을 또 좀 특별히 더 선택해서 약을 처방해야 되지 않나 이런 또 고민도 생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중환자실이 제한돼 있고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 인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기에 중환자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노력들, 조기에 치료제를 고위험군에 선택해서 치료한다든지 또 감염 전파를 특히 고위험 시설, 취약 시설에 전파되는 것을 막는 노력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건강한 분이 코로나에 확진됐을 때는 일반 감기약만 드셔도 괜찮은 겁니까? 일단은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증상을 완화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감기약을 쓸 수가 있겠는데, 젊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일부는 사실은 이제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우리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그래서 과다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또 아니면 폐렴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중증으로 진행되시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감기약을 드시다가도 증상이 계속 진행되고 열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그러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검사들을 같이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충분한 항체,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걸려서 자연 감염을 얻는 방법도 있지만은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역시 백신 접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춘 그 업데이트된 신규 백신들을 계속 접종을 하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그 계속 우리가 백신을 개발한 다음에 접종을 할 때쯤이면 이미 바이러스는 또 2번의 변이를 거쳐서 계속 도망가기 때문에 그 백신 접종이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신규 백신이 앞으로 나오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염 예방 효과와 또 중증으로 진행되는 걸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으로 코로나 예방법 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죠. 과거에 참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또 나오고 있는데 일단 마스크 착용이 기본입니다. 이 더위이긴 한데 이거 마스크 좀 다시 쓰는 게 좋다는 얘기가 많아.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서는 마스크 쓰는 게 좋다. 그리고 기침 예절 지켜야 됩니다. 뭐 앞에다 그냥 하거나 막 손으로 막으면 안 되고요. 어깨나 이 팔뚝으로 막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손 씻기 수시로 하시고요. 예방 접종, 백신 예의도 있군요. 이 정도 4가지를 지키면 좋다는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김승배 본부장님. 지금 요즘에 보면은 특히 직장인들이요. 코로나에 걸린 것 같은데도 아예 검사를 안 하거나 그리고 간이 키트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그냥 격리 안 하고 출근하고 일하시는 분 많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그 과거보다 경각심이 떨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팬데믹 시절에는 정부가 엄격히 그 단속을 했다고 그러나요? 하여튼 심지어 그 결혼 하루 전날 신랑이 코로나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결혼식장을 못 갈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저희 지인 그 아들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냥 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까이는 저희 아내도 한 열흘 전에 꼭 감기 증상인데 그때 일요일이라 병원은 못 갔고 약국 가니까 코로나가 요즘 심하다 그러면서 약을 먹고 한 사나흘 고생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뭐 그냥 하여튼 그 이렇게 많이 옛날보다는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렇게 뭐 심하게 정부가 그때는 걸리기만 하면 일주일 뭐 출근을 못했잖아요. 병가예요 그냥. 네네네. 이거 휴가 문제도 이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등급이 많이 내려가면서 이제 그런 게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아무 좀 뭔가 드러내길 꺼려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그리고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갈등과 반목 이제는 끝냅시다. 오늘은 기쁜 날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가치는 우리 이제 그런 논란 안 할 테니까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십시오 라고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요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보면요. 뭐가 각각 열렸어요. 같이 한 자리 한 게 아니었습니다.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이 모습입니다. 쪼개진 광복절, 정부, 여당, 야당, 그리고 국회의장 제각각. 오늘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 이게 윤석열 대통령 참석한 자리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야당과 국회의장이 불참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요, 그렇다면 야당은 어디에 있었나? 민주당 등 야당은 참석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건 광복회든 이제 독립단체들이 주최한 광복절 기념식에 따로 참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현식 국회의장은 오늘 정부 주최 경축식에는 불참했고요. 국립서울 현충원 참배했고요. 오늘 뭐 독립유공자 관련되신 분들 뭐 초청해서 오찬했다는
따로 뭘 한 겁니다. 각자들이요. 이 모습입니다. 우선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그리고 김상일 평론가 정치평론가 나와 계신데 우선 이준우 위원. 제각각 기념식 따로 한 거 이거 처음 본 현상 같단 말이에요. 특히 국회의장이 불참하는 건 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지금? 전례가 있긴 있었어요. 한번 이제 있었습니까? 예, 해외 순방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그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때 못 나오셨죠. 못 나오시고 이제 부득이하게 불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정치적 사안을 이제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안 나간 것은 처음이죠. 처음이고 이렇게 산부 요인들이 다 모여서 하는 국가적인 행사, 정부 주최 행사인데 여기에 정치적 어떤 이유로 안 나갔다는 것은 사실 좀 맡은 바 소임을 좀 부실하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개인의 행사라든가 단체 하는 행사다. 그런 거라면 뭐 의견이 다르면 이제 불참할 수도 있죠. 그러지 않고 정부가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의장 산부 요인 자격으로 초청받은 행사는 가서 행사를 참석하시고 끝나고 나서 본인이 할 얘기가 있으시면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좀 반쪽짜리 행사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 김상희 평론가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광복이라는 것은요. 예.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빼앗긴 땅을 되찾은 날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국민이 통합된 모습으로 미래로 나가자는 것을 되새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통합을 강조해야 되는 자리에 대통령께서 독립기념관장을 나만 옳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임명을 하심으로써 갈등의 날이 돼버렸어요.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미국이 수많은 주가 모여가지고 한 나라로 가는 이유는 거기에서 국가와 그 성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뭉쳐서 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통합을 강조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무언가로 통합을 강조해서 국가가 가야 되는데 그거에 가장 좋은 소재 중에 하나가 광복절입니다. 그런 날을 이렇게 갈등의 모습으로 가게 한 대통령께 정말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조금이라도 통합을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최근에 인사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든 인사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인 거예요. 네? 다 함께 가기 위해서 설득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절차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서 그거에 따라 같이 나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그냥 남들에게 강요하고 글로 끌고 가고 밀고 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모습이 오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행사에 왜 안 왔냐 이걸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정부 행사가 의미하는 걸 진정 의미하는 걸 제대로 새기려고 제대로 발전시키려고 했는지 한번 반성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뭔가 쪼개진 광복절 행사 또는 반쪽짜리가 된 광복절 행사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지적이 나오고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독립기념관장 임명 건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완전 첨예하게 지금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이 오늘과 관련된 상황 그리고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 여야의 목소리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런 행태를 보면 지금이 일제 강점기인지 아직도 우리가 해방을 하지 못한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제2의 내선일체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이는 일마다 일본 좋은 일, 일본이 원하는 일만 하고 있으니 일본 눈에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광복절은 우리 국민 모두의 축하할 만한 정축 행사잖아요.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오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견이 있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불참하셔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나라가 갈라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독립기념관장 최근에 임명됐죠.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요. 특히 광복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반발하면서 오늘 이 정부 주최 경축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여당 내에서도 약간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 정리 좀 해보죠. 여기 보시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놓고 여기 보시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영석 관장 지명 철회해야 된다. 여기는 반대 입장을 내고 있네요. 관장으로서 부적합하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강순규 의원은 반대로 아니 광복회장 때문에 그럼 철회해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광복회에서 반대한다고 지금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해야 되나? 그게 나랍니까? 그러니까 임명권의 문제다 이거는 이렇게 좀 보는 시각입니다. 이준우 의원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권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저는 철회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회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 광복회장이 지금 주장하시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건국절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이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죠. 추진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도 없다라고 했고요.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김영석 지금 독립기념관장이 그 대한민국 국민을 부정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이제 없었던 시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는 36년간 나라를 뺏겼다. 일제 강점기에서 주권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흔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팩트고 학술적으로 그게 사실인 거죠. 근데 그게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으로 또는 이제 공인된 어떤 그 글로벌 그 어떤 그 세계에서는 우리는 나라 빼앗긴 주권을 빼앗긴 그런 나라인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친일 행정 아니냐라고 이제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배경으로 어제 오늘 또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광복 회장님이 추천하신 독립기념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두 분을 추천했는데 그분이 독립관장 되지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경우에 5분간 프레젠트 시간을 주어졌는데 5분 동안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독립운동을 했다 이 얘기만 한 거예요. 독립기념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비전을 얘기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재정이 만약에 부족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또 광복 회장님이 추천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본인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어떻게 기관을 이끌 건지 비전이라든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결격 사유가 없는 분을 취소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은 뭐 이런 게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 있어요. 지금 독립기념관 임명 문제 그리고 오늘 각각의 다른 곳에서 얘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찬 광복 회장입니다. 얘기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유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위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 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인식이 판을 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광복 회원들이 결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분열의 시작이 아니라 전 국민의 한마음을 한뜻으로 광복의 의미를 기리는 진정한 통합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김상희 평론가는 독립기념관장 지금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독립이 됐어요. 가장 감사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기를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방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후손이 어떻게 사시는지 좀 살피고 그리고 그 독립과 관련해서 기리기 위해서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 드리는 거죠. 근데 다른 데도 아니에요. 강순규 그 의원의 말은 만약에 다른 기관의 인사였다면 저 말을 제가 인정해 드리겠어요. 근데 독립기념관이에요. 독립기념관. 독립을 위해서 활동해 온 분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역사들입니다. 그걸 잘 기념하자, 그 정신을 기리자라는 독립기념관이에요. 근데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의 의사를
반해서 예. 인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진 그분이 안 된다. 저도 결격 사유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 뭐 뇌물죄도 있는 분이었고 과거에. 그러면 그분 말고 다시 공모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분이 안 되기 때문에 꼭 그분 그 독립운동가의 후손분들이 의구심을 크게 가지고 있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면서 이승만 그 정부 이후에 내지는 이승만 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의 이 역사를 인식하는 그런 분을 꼭 세워야 하는 겁니까? 갈등의 요소가 분명히 있으면 빼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건국절 관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그걸 믿을까요? 임시정부에 대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에 대해서 일부러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고 우리나라의 건국은 48년 이후부터라고 얘기하시고 다 이렇게 그쪽에 그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분을 굳이 왜 시키면서 이 통합의 장이 돼야 되는 이 날에 갈등의 장을 만드시는지 저는 모르겠고 지금이라도 좀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이 안 되시면 좀 철회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대통령다운 큰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야는 다르게 보면서 대치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두 분의 패널 말씀드렸지만 뭐 굉장히 상반된 어떤 주장과 입장, 논평을 좀 해주셨어요. 들어보셨으면 그렇게 판단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 독트린,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어떤 비전과 어떤 추진 전략 이런 걸 밝혔습니다. 그 내용 먼저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통일입니다. 한반도 전체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통일 독트린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통일 비전, 큰 뭔가 목표를 제시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추진 전략, 그리고 더 세부적인 추진 방안, 7대 추진 방안,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그리고 7가지의 추진 방안,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뭐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와 계신데요. 네. 우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통일 독트린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 가장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이 이제 광복 79주년이잖아요. 예. 광복 79주년을 맞이해서 대통령께서 광복의 완성을 이제 통일로 설정을 하고 그래서 자유민주 통일을 위한 어떤 그 통일에 대한 독트린을 발표를 했다라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통일에 대해서는 통일 방안이 김영삼 정부 이후에 30년 동안에 소위 말해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이루어져 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나 추진 방안들이 좀 이제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 통일 이런 통일 방안을 이렇게 독트린으로 제시했는데 우리가 이제 공기의 그런 고마움을 잘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유 통일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하지만 자유라는 것은 남북한을 구분짓는 굉장히 큰 잣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뭐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뭐 양심,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상 이제 이 자유라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때도 자유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생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3대 추진 전략과 7대 추진 방안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결국은 자유라고 하는 이 자유민주 통일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부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북한 주민들이 이게 따라올 수 있도록 북한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연대를 이제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3가지 전략에 따른 7가지 추진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우리 국내 문제나 국제 문제를 빼고 오로지 북한과 관련된 문제의 추진 방안에 대해 저는 초점을 가지고 그걸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추진 방안의 하나고요. 두 번째는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의 어떤 그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남북한 간의 어떤 합의체 이것을 이제 만들자고 이렇게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북한 주민들을 변화시키고 할 것이냐에 대해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실천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저는 보면은 하나의 그 큰 오늘 이제 말씀하신 통일 닥터린의 핵심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대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했고요. 동시에 인도적인 지원을 포기하지 않겠다. 최근에 거절을 했거든요. 자, 과연 대화와 인도적 지원, 북한이 호응을 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여정이가 오늘 저녁이나 늦어도 이제 내일 중에는 담화를 발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북한과 관련된 것이 4개고 남북한과 관련된 것이 1개로서 총 5개의 그 추진 방안이 있잖아요. 예. 이거 전체가 이제 북한으로서는 불편한 것들이거든요. 북한 인권을 북한이 좋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확대하겠다는 것이 좋겠다고 하겠어요. 예. 그러면 이 조목조목에 대해서 김여정이가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중으로는 아마 아주 엄청난 그 비판을 하면서 상소리를 섞어가면서 네, 그 뭐 상소리 전문가니까요. 그렇게 할 텐데 그것이 이제 어떤 형태로 발표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를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하면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제안한 걸 다 알게 돼요. 그걸 또 괜히 알려주는 효과가 그렇죠. 있다. 알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할 거고요. 결국은 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제 한국을 대상으로 엄청난 비방과 비판, 상소리를 하면서 아마 이렇게 담화를 하지 않겠는가, 담화문을 발표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대화 협의체 신설을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이 근시일 내에 여기에 응하리라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이 우리는 광복절이고요. 일본은 패전일입니다. 일본은 뭐 공식적으로 다른 표현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패전일이죠. 전쟁에 진 날이에요. 근데 일본 오늘 모습 보면 여전합니다. 이른바 야스쿠니 신사 관련된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와 굉장히 가깝게 지낸 걸로 보이던 일본 선수, 우리로서는 좀 불편한 얘기를 좀 합니다. 요 내용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したいところとしては一つはアンパンマンミュージアムに、ポーチをちょっと作りに行きたいなって思ってるのと、あとは鹿児島の特攻資料館に行って、生きてることを、そして自分が卓球がこうやって当たり前にできてることっていうのが、当たり前じゃないっていうのをこう感じたいなと思って行ってみたいなと思ってます。 자, 일본 탁구 선수 굉장히 유명한 선수라고 그러죠. 지금 뭐 신유빈 선수하고도 뭐 적전을 벌이다가 신유빈 선수가 막 굉장히 인정해주고 뭐 칭찬하고 그런 선수인데 일본에 들어가서 아까 무슨 평화공원 얘기 나왔잖아요. 그게 사실은요 가미가제 기념관입니다. 가미가제 뭔지 아시잖아요. 일본에서 있었던 진짜 말도 안 되는 전쟁 전략을 썼던 그 가미가제 부대 그 기념관을 가고 싶다고 얘기한 건데 김열수 실장님. 네. 일본은 뭐 여전하네요. 네, 한국에 달라진 게 없네요. 이게 이제 파리 올림픽이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이제 준 것 같습니다. 일본도 아주 성적이 좋았고요, 한국도 아주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광복절 행사 시에도 우리 오늘 메달리스트들이 많이 참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는데 일본에서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일본 선수도
저런 데 일부러 이제 노출을 시켜가지고 뭐 가메가제 특공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가 있겠죠. 올바로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아마 이제 우익 성향이 조금 강한 그런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피해 복구 기간 수재민 가족들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모두 평양에 데려다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여 보육과 교육을 맡아 제공하는 비상체계를 가동시키며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수재민들이 임시 거처하고 있는 천막 전기지들을 찾으시고 따뜻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원수님의 대해 같은 사랑으로 온 나라가 떨쳐나 도와주니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수해가 나서 그 피해를 보신 분들 어떻게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을까요? 뭐 아무튼 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북한이니까요. 뭐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화면을 좀 볼까요? 조선중앙TV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김정은 의주군 수해 지역 위로 방문했다. 뭐 알겠습니다. 그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해를 당하신 분은 모두 평양으로 데려다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보육 교육을 맡아 제공하는 비상체계를 가동시켰다. 오, 김현수 실장님. 네. 지금 한 15,0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평양으로 데려가서 보호를 한다. 이게 일단 가능할지 하고 그만큼 북한 민심이 뒤숭숭한 거를 반증을 한다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두 번째 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김정은이가 고무보트 타고 그런 수해 현장을 이렇게 다니는 것만 봤잖아요. 그 영상까지 공개됐어요. 그렇죠. 그 영상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수재민들 지금 텐트 쳐 있는 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 이제 위로하고 스킨십하고 하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얼마만큼 수해가 났는지는 보도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 한 명도 안 죽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헬기 동원해가지고 5,000명 구조해냈다는 얘기만 하거든요.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북한이 그만큼 이제 그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을 이제 초점을 두지 않고 오히려 김정은의 예민 사상이라고 할까요? 북한 주민들을 감싸는 그런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만큼 이제 주민들이 뒤숭숭하니까 15,000명이나 해당되는 인원을 평양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데 의주, 신의주 있는 주로 있는 인원들입니다. 근데 15,000명을 북한에서는 4.25 여간이라든지 열병식 뭐 할 때 사용했던 그런 데다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그래도 평양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그 군부대들이 있으니까 군부대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해요. 그만큼 이제 민심이 뒤숭숭하니까 예민 정신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이 인원들을 평양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해가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피해가 극심하고 민심이 흉하니까 저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피해 상황은 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방에 이제 무너져가지고 평안남도에서 제방이 무너져 간석지에 물이 들어갔는데 그때도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간석지로 이제 첨벙첨벙 뛰어 들어가는 모습만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덕훈 내각 총리 이제 뭐 해임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심한 욕을 육성으로 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텔레비에 방영이 될 정도로 나왔단 말이죠. 그 전에도 보면 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수해가 나면 통상 그 지역에 있다가 그쪽에다가 살림집을 이제 지어줘요. 그 살림집이 통상 한 2-3달 만에 급조해서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이제 김정은이가 한번 보러 가게 되면 주민들 뭐 환영하고 박수 치고 하는 그런 모습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평양까지 지금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수해 지원을 할 의사가 있다. 그러나 뭐 사실상 거절했어요. 북한. 이와 관련해서 좀 지적하신 분이 있는데 과거에는 북한 안 그랬었다. 이런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2007년에도 이제 북한에 수해가 발생했는데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수해 복구 지원을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근데 김정일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보면은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보다도 못하다. 근데 굉장히 속이 좁고 배포가 작고 겁은 엄청나게 많다. 뭐 저런 분석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북한 관련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런 게 있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김정은 인민들 앞에서 뭔가 연설할 때 한국식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 어르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데 북한에서 이런 표현 안 쓴대요. 동지나 인민인데 주민이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노인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르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북한은 원래 텔레비전 이렇게 하는데 TV는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병약자, 험지, 음료수, 폄훼 이게 북한에서는 안 쓰는 표현인데 우리는 쓰는 표현이잖아요. 이거를 김정은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열수 실장님. 네. 그러면은 굉장히 남한식, 우리식, 한국식 표현에 익숙해졌다는 건데 지금 북한은 사실은 오빠 이런 거 표현 썼다고 막 처벌도 하고요. 그 최근에 보니까 텔레비전이 아니라 TV라고 표현하는 거 이거 신고하라, 잡겠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막상 김정은 이런 표현 쓰는 거는 이게 무슨 이중적인 겁니까 이게? 북한에 이제 장마당 세대가 자라나면서요. 예. 북한 사회 전체에 한류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뭐 K-팝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뭐 심지어 옷, 복장, 머리 스타일까지 이렇게 닮아가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제 북한으로서는 체제에 대한 이제 위기 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에 법을 제정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청년 문화 교양법, 그다음에 반동 사상 배격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평양 문화 보호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한국의 한류 또는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는 즉시 그냥 이제 교화대로 보내거나 교도소로 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뭐 어떻게 보면 처형까지 이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만큼 한국 사회에 많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북한 사회에 퍼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최고지에다가 그 말을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못하게 해서 이런 법까지 만들었단 말이죠. 법까지 만들어서도 안 되니까 올해 이제 작년 연말하고 올해 소위 말해서 중앙위원회,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하고 올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가지고 시정연설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민족이 아니고 서로 다른 민족이고 화해협력, 삼천리 금수강정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게 얼마나 이제 답답하면은 이제 체제 위기를 느끼고 있을 정도니까 이 두 국가론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김정은 스스로가 남한 말을 쓰고 있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나오나 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그 숙소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 이런데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제 텔레비전 뭐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돼 있고 본다는 그렇죠. 얘기 뭐 같군요, 뭐 미국의 이제 중요한 이제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설치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말이 좀 편하니까 한국말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어르신이니 TV니 뭐 주민이니 이런 말이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거죠. 주민들이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네들은 그런 말 쓰면은 붙잡아 간다고 그러고 교행에 처하고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는 오히려 이제 이런 말을 쓰고 있으니까 황당하죠. 그리고요, 김정은 관련해서 또 최근에 나타난 모습이 또 하나 있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수해 현장 방문해서 열차를 타고 갔는데 그 열차에 지금 자동차를 저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SUV 요거를 실은 건데 굉장히 고가의 제가 브랜드를 말씀드릴까요? 저거 마이바흐 이렇게 알려줬죠? 엄청난 가격의 그 마이바흐 차량을 싣고 갔다는데 굉장한 사치품이잖아요. 북한 입장에서 그렇게 보면은. 근데 저거를 기차에다 싣고 저렇게 환영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줬어요. 북한 매체가. 김열수 실장님. 일단 이게 대북 제재가 구멍이 난 것 같다. 그러니까 저런 게 들어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저런 모습을 왜 보여주는가 북한은 스스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대북 제재에 구멍이 난 건 맞고요. 저기에서 이제 사실상 북한에서 바로 수입을 하면 바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싱가포르로, 싱가포르에서 또 다른 나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탁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세탁을 해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북한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대북 제재 해봐라. 우리 이렇게 대북 제재하고 전혀 관계없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사치품 들어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걸 한 거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이제 저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나중에는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몇 대 갖고 있느냐, 마이파워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성룡차용이 한 대가 있고요. 이제 오늘 저거 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GLS 600인데요. 페이스 리프트라고 하는 거 이게 뭐 한 2억 8천짜리가 하나 있고요. 작년도에 또 공개가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이게 벤처 G 클래스인데 요것은 이제 저거하고 좀 다릅니다. G 계열은 계열인데 저거는 조금 성차감이 있는 거고요. 작년에 이제 공개된 것은 SUV인데 요것은 이제 오프로드 형태로. 그래서 뭐 세대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나옵니까? 아마 아우루스가 한 5억에서 10억 정도 하잖아요. 그건 왜 안 타고 다닐까요? 푸틴이 준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푸틴이 준 것이 더 편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푸틴이 준 거는 안 타고 벤처를 아마 사랑을 해서 저걸 지금 타고 다니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주면서 제재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다는 것을 이제 일부러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지금 방금 나온 사람이 최근에 수해 현장에 저 억대 SUV 차량 타고 저렇게 거의 잠길 듯 저런 모습까지 공개가 됐었어요. 저런 걸 막 보여줍니다. 지금 북한 매체들이요. 이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강직하고 소신 있는 젊은 국장에게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하고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중단하세요. 전현 의원님. 발언하고 끼어들지 마세요. 전현 의원님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국장이 죽은 건이기 국장의 죽음에 지상을 밝히자는 겁니다. 죽음에 여기 책임이 있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의원님? 정리합시다. 잠깐 조용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본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발언하면은 잠깐 조용히 하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본인이 직원들 한번 만나서 물어보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소관이 누구 때문에 더 많이 했는지. 창피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저는. 국장이 죽인 거예요. 공직자 사망과 관련한 민주당의 주장은 궤변일 뿐입니다.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어제도 뉴스와이드에서 잠시 전해드렸는데 발칵했습니다. 저 발언. 대통령실에서도 즉각적인 어떤 비판 입장 내고요. 여야 뭐 이걸 가지고 지금 오늘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바로 뭐 여야 반응이 있는데요. 각각 사과하세요 발언해놨어요. 이쪽에서는 상대방 보고 사과라고 그러고 또 저쪽에서는 또 이쪽 보고 사과라고 서로 사과하세요 주장입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시죠. 본인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 발언은 대단히 모욕적입니다. 그 감사원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송석준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사안과 관련 없는 발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자 김건희가 살인자, 김건희 윤석열이 죽였어요라며 그거를 한 전현희 의원 모두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여야의 두 의원이 어제 법사위에서 설전을 벌이다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각각 서로를 보고 사과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준우 의원. 어제 그 발이 나왔던 그 법사위가 이제 검사탄핵 청문회가 열리던 그 자리였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사안과 관련 없이 툭 나온 건데 지금 전현희 의원 일각에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저 말을 한 거 아니냐.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민주당 최고위원회 도전 중이거든요. 근데 강성 지지층의 호소해서 좀 표를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냐라는 시각까지 나오더군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걸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현희 의원이 지금 6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5위하고 차이가 0.02% 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어요. 바로 앞에 5위가 이현주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명만 지금 최고위원 선발되는데 6번째 지금 순위를 하고 있고 그것도 아주 5위하고 깻잎 한 장 차이로 너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순위가 그렇죠. 아주 간발이군요. 아주 박빙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5등 안에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5등 안에 들어야 되죠. 근데 지금 어디에 승부수를 던지는 거냐면은 지금 권리당원하고 대의원하고 하필 70%입니다. 그리고 일반 여론이 30%예요. 그렇다 그러면 본인 전현희 의원 입장에서는요. 이 70% 여기 그 선거 유권자들한테 본인이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강성 발언해가지고 우리 민주당에는 강성, 이재명 지지층을 자기 쪽 끌어와야 된다. 그런 절명의 위기라서 저는 강력한 발언을 했다고 그래 보입니다. 김상일 평론가는 전현희 의원이 어제 저 자리에서 법사위에서 참 안건하고 좀 관련이 없는 발언이 나오는데 저 발언을 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발언을 왜 했는지 우리가 이유를 찾기 어렵잖아요. 이 죽음을 밝히려고 한 거면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을 어느 정도 다 하면서 차분차분하게 따져가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굉장히 감정적인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설전, 언쟁을 벌이는 완전 그렇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감정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이 상대방을 자극하고 또 상대방의 자극이 또 반작용으로 나오겠죠. 그럼 남는 건 양쪽이 굉장히 격한 사적 감정을 쏟아내면서 싸웠네. 예. 이것만 남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좀 전에 우리 이준우 의원님은 권리당원과 대의원 선거를 노렸다고 하는데 예. 뭐 그것만 노린 게 아닙니다. 여론조사는요. 이게 부고 빼고는 이름이 나오면 좋다는 게 국회의원이에요. 인지도입니다. 인지도. 벌써 이렇게 막 언론에서 다루고 주목을 그렇죠. 받았다. 주목을 받으면 이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아무튼 주목을 받았다. 그렇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인지도가 아무래도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30%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주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무엇 때문에 했는가라는 게 잘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는 것은 저는 뭐 당연한 어떤 또 하나의 추론이 될 수 있다, 추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한 말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살인자 발언으로 국민의힘에서 제명안도 제출하고 했는데 혹시 이해되는 그런 발언이 상식적이지 않고 아무리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공감하실 분들은 국민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 그리고 송석준 의원 각각 설전을 벌이다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요 각각 지금 제명 얘기를 꺼내놓고 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소속 의원 108명 명의로 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송석준 의원 제명 추진을 또 하고 있어요. 막말했다. 이거 정쟁화했다. 서로 제명입니다. 이준우 의원. 일단 전현희 의원 지금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제명 뭐 결의안까지 냈다 그러는데 제명할 만하다? 아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게 이제 강도가 물론 세긴 셉니다. 예. 이게 반복적이고 또 장소가 만약에 상임위원장이 아니라 뭐 밖에서 공공연하게 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또 상임위 이제 면책 특권에 있는 국회 회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이게 또 일회성의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곧 전당대회가 끝나거든요. 예. 3일 뒤면 전당대회 끝입니다. 전당대회를 노리고 지금 저 발언을 했다고 보는다고 지금 보면은 아마 또 2차, 3차로 발언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저걸로 제명 결의안이 바로 처리되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김상일 평론가. 지금 또 민주당은 송석준 의원인데 송석준 의원이 사실은 설전을 벌이면서 뭐 그 어떤 죽음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 자유롭냐, 뭐 전현희 의원 자유롭냐,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또 발칵했거든요. 또 그래서 제명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요 다 제명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다 제명됐어요. 예. 개인 의견입니다. 예. 저런 일을 저런 말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뭐를 위해서 하는 거죠? 오로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자신의 이익에만 충실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공직에 있을 자격이 있나요? 저는 사실은 뭐 저분들 다 제명 안 될 거예요. 그냥 저러고 유야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제명 추진 뭐 국민의힘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 숫자로 제명이 됩니까? 예? 민주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이제 송석준 의원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명을 추진할 수 있는 숫자라고 해가지고 전현희 의원이 제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제명을 하겠습니까? 결국엔 서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정치쇼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저런 정치쇼가 국민의 삶을 위해서 하는 정치쇼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는 안 보이나? 자기들만 보이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민주당사 앞에는요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이 있었습니다. 뭔가 누굴 향해서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상. 정봉주의 사태가 아닌 정봉주가 정봉주. 당원들의 뒤통수친 정봉주는 출당하라!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정봉주 후보가 어떤 대상이 됐는데 화면을 정리해 보죠. 정봉주 후보가 이제 과거에 수박 표현 최초로 쓴 게 본인이라고 밝히면서 그러면서 뭐 수박 의원 잡겠다 본인 이런 걸 얘기했는데 지금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본인이 약간 수박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화면 보시죠.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정봉주 너 명팔이 뭐 잡겠다 이런 발언이잖아요. 정봉주는 사퇴 아니라 출당이 맞다. 주인 무는 개는 필요 없다. 아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김상희 평론가. 네. 수박 표현의 창시자가 지금 수박으로 몰리는 현실. 이러다가 이거 최고위원 입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저는 최고위원 입성은 가능할 거라고 봐요. 전당대회는 이 추세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느 정도 추세가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예. 마지막에 저런 변수가 있다고 해도 저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각각 존재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론조사 30%가 남아 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예요.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서 국민들이 이름을 아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정봉주 의원, 저 노이즈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그 30%에. 그리고 지금 어떤 명팔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과격하고 감정을 건드리는 말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되겠지만 결국에 그 취지에 공감하는 전통적인 당원들은 또 존재를 해요. 그러면 대의원 선거나 전통적인 당원층에서는 이대로 너무 일극체주로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에는 또 모든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뭐 사실상의 이재명 대표 앞에 재롱잔치 비슷한 이 상황에서 차별화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좀 그 자체가 전적으로 다 옳아 보이거나 이제 그 정봉주 후보가 전적으로 그럴 것 같다는 신뢰를 못 준다 하더라도 어쨌든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는 보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능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최고위원회 들어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 저런 식으로 수박이니 명팔이니 이런 감정적인 조언을 하는 그런 거를 최고위원이 돼서도 계속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